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아주 재미나게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반전에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을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갑이 될 수도 있고 주도권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사실 이런 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살아보니까 제 삶에도 요런 날이 오더라고요. 인생이 한 번도 재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정말 살맛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바닷가에 자리한 작은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펼쳐진 항구 근처의 단독주택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바다 근처에 있는 집에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비가 오면 참 많이 습할 거고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굉장히 낭만적인 부분들도 한가득이랍니다. 사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게 조금은 습하기도 하고 끈적이기도 하지만 저녁이면 항구의 정박한 배들 사이로 해가 지는 광경이 참으로 장관이고 반짝거리며 빛나는 윤슬이 참 예뻐요. 이런 낭만적인 환경 덕분에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바다를 몸으로 느끼며 자랐고 그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다와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두 뱃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선장이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도와 주업을 함께 하셨죠. 그 영향인지 저도 어릴 때부터 생선을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해산물들도 거침없이 만질 줄 알았어요. 주변 아이들이 무서워하던 낙지도 저는 맨손으로 척척 잡았고 성게나 게 같은 것도 능숙하게 만졌답니다. 또 배를 타도 멀미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기에 주변 어른들이 참 신기했어요. 아니, 최 선장 딸내미는 어쩜 저렇게 어린데도 씩씩한 거 몰라? 보통 저 나이 때 애들은 배 타면 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던데 말이야. 그러게, 어린 게 참 씩씩하고 당차.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는 몰라도 아주 큰 인물이 되겠어.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고 싹싹하고 멋진 아이. 동네 어른들이 저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는 것뿐 아니라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고 특히나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짓기 대회가 열릴 때마다 거침없이 도전해서 상을 타오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작가가 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도 자주 해줬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분이 좋아졌고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써보고 싶다는 꿈도 언젠가는 한번 꾼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것 치고 진짜 친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어요. 제 마음이 통하는 아이들이랑만 대화를 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부모님께선 조금 걱정이 많으셨어요. 우리 타에 친구가 그렇게 없어서 나중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사람은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살 수는 없는 법인데. 그런데 나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게 어려운 걸 나한테 맞는 사람만 옆에 두면 되는 거 아닐까, 엄마? 인생이 마냥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을 거란 소리야. 우리 다혜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걸.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그때 깊게 마음을 내어준 친구들과는 성인이 되고 한참이 흐른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공부에 욕심이 조금 있었던 전 열심히 공부한 끝에 대학은 서울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바닷가에 딸린 작은 마을에서 한 번에 대도시로 올라간다는 것이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좁은 요 마을에서 우물한 개구리로 살 바에야 이런 거 저런 거 다들 부딪혀가면서 성장하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꾹꾹 눌러 담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홀로 서울에 가는 절 그저 걱정하셨어요. 혹시나 나쁜 사람들의 꾀에 홀리지 않을까,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제 마음이 다칠까 전전긍긍하는 부모님께 되려 밝은 모습을 보여드렸죠.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서울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저렴한 보증금에 조그만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며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거든요. 아무래도 반지하 원룸은 습기가 많았기 때문에 장판이며 벽지며 구분하지 않고 곰팡이가 그득 피기도 했고 겨울이면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전기장판에 의지해 생활을 해야 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처음이라 외롭기도 했고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이따금씩 숨이 차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적응해 나갔어요.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등록금이 좀 비싼 편이었는데 이는 장학금을 타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공부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모두 제 몸과 마음을 갈아내야 했던 터라 많이 지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부모님과 통화를 하며 외로운 마음들을 흘려보냈어요. 엄마 밥은 먹었어? 아픈 데는 없이 잘 지내고 있지? 요즘 조업은 어때? 오징어는 잘 잡히고 있어? 그럼 우리는 나갔다 하면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지. 우리 딸은 서울 생활 어때? 쉬엄쉬엄 하고 있어? 외롭진 않고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 그럼 나를 누가 괴롭혀 감히. 괴롭히는 사람 있음 내가 아주 때려주지. 방학 때 내려갈게. 그때 봐요. 서울에서 살면서 밀려 들어온 외로움들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소했는데요. 특히나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나 카페 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 일을 하면서 참 여러 손님들을 마주했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바쁜 회사원들부터 시작해서 인근 학교의 대학생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시간에 찾아와 같은 메뉴를 주문하던 지금의 남편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늘 아침 8시 30분쯤에 찾아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 2번을 주문하던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던 손님은 언젠간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는 것을요. 남편 역시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딱히 주문을 받지 않아도 원두를 갈았어요. 저 아직 주문도 안 했는데 원두부터 가시는 거예요? 다른 거 주문하면 어떡하려고. 에이, 다른 거 안 시키실 거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 2번 추가 맞으시죠? 몇 번을 오시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예리하시네요. 이래서 단골이 좋다고 말하는가 봐요. 그렇게 저는 직원으로, 그리고 남편은 고객으로서 몇 번 얼굴을 마주치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명함을 건네줬어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면서요. 겉으로 보기엔 뭔가 업무적이어 보이지만 사실상 남편이 제게 먼저 번호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 명함을 건네받고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 명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감히 문자를 남겨도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솔직히 남편과 얼굴을 거의 매일같이 보던 사이였기 때문에 문자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냥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 제가 용기를 내어 먼저 문자를 보내게 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4살 차이가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너무 멋지고 본받을 것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금세 남편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남편과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먼저 용기 내어 남편에게 고백을 했어요.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차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 마음이 그쪽한테 조금이라도 닿길 바라는 마음에 말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우와, 내가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참을성이 없네요. 다혜 씨는. 다혜 씨, 내가 왜 다혜 씨한테 먼저 명함을 건넸을 것 같아요? 그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나도 다혜 씨한테 관심 있어서 명함 준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이지 심장이 폭발해서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게 기쁘게 느껴질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연애를 시작했고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더 좋아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엔 한 번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힘든 서울살이 속에서도 남편과 함께라면 그까짓 것쯤 충분히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30을 막 넘기려던 시기에 남편은 제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우리 5년 같이 보냈음 이제 평생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아. 결혼하자. 평생 같이 살자 나랑. 남편의 고백에 망설일 이유 따위는 전혀 없었어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쭉 같이 있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는 미래를 약속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도 받아냈기에 저희의 앞에는 앞으로 즐거운 미래만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모든 것이 행복이었고 완벽 그 자체였어요. 앞으로 함께 평생을 살아갈 집을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 소품을 고르기도 하고 시장에서 손잡고 장을 보면서 식재료를 고르는 일조차 마치 소풍을 나온 어린아이처럼 즐겁기만 했습니다. 아침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침을 차려줬고 퇴근을 하고 난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은 뒤 TV 앞에 나란히 앉아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는 서로 물을 튀기며 장난도 쳤고 늦은 밤 함께 산책을 하면서 손을 꼭 잡고 앞으로도 우리 쭉 이렇게 살자라면서 평생의 행복을 약속하기도 했죠. 사실 저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와 미래를 평생 함께할 사람이 생긴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제겐 그저 꿈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게 찾아온 이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오래도록 지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묘하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순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당연히 안 맞는 날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희는 살아온 세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니 모든 것들이 다 맞을 수만은 없었죠. 그런데 부부 사이의 관계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머나,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가 우리 식구가 되다니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네요. 고마워요. 우리 재원이 짝이 되어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재원 씨가 저의 인생에 찾아와줘서 제가 더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유,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아들도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직장만 좋은 곳 다니면 뭐해. 아직 까보면 어린아이인데. 혹시라도 우리 재원이가 속을 썩이거든 나한테 바로 와서 일러요. 그럼 내가 아주 따끔하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홍군형을 내줄 테니. 이렇게 온갖 감언이설을 내뱉으시던 어머님은 결혼을 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밤이고 낮이고 구분하지도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왔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집으로 오시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청소 상태를 살펴보시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 유무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예, 설마 요즘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거 아니지? 우리 재원이는 집밥 좋아해. 반찬도 최소 4가지 이상이어야 밥숟가락을 겨우 뜨는 애야. 네가 제일 잘 알겠지만. 네, 어머님. 저희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거 아니고 집에서 밥 해 먹고 있어요. 반찬도 열심히 만들어 먹고 있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이런 부분까진 충분히 걱정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남편은 어머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신 외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날이면 날마다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특히나 직업적인 부분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취업을 하게 되니 월급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으시며 투덜거리셨습니다. 본인 친구들의 며느리와 비교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애 낳기 전엔 돈을 이 정도는 모아놓아야 한다.
우리 아들은 이 정도를 버는데 너는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우리 아들 수준이나 따라갈 수 있겠냐는 둥. 맞벌이 시대인데 그 정도 수입으로 둘이서 버틸 수 있겠냐는 둥. 귀에 딱지가 안 줄 수준으로 잔소리를 이어가셨어요. 너 내 이야기는 듣고 있는 거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계획이나 한번 말해봐라. 한번 드러나 보고 싶구나.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집사람 알아서 잘하고 있고 돈도 저보다 훨씬 더 절약해서 쓰고 있어요. 그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옆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듣는 사람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아이고, 결혼했다고 제 마누라 편드는 것 좀 봐. 엄마가 괜히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니? 그냥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돼서.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어머님의 편이 아니라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남편 눈치 같은 걸 보지 않고 저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계셨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올려쳐주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입을 댈 일이 없었어요. 별거 아닌 한마디라도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상대로 그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고마웠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이런 건 커버쳐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던데 남편은 저를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런 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어머님이 저를 은근슬쩍 돌려까거나 대놓고 비꼬듯 말씀을 하셔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욕을 하건 말건 제 할 일만 하기 바쁘더군요. 그런데 굳이 남편을 저를 커버쳐줘야 하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입이 있는 사람이고 자아가 있는 사람인데 굳이 남편의 뒤에만 서 있을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어머님께 열심히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입지는 내가 알아서 지켜야지라는 생각으로요.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행동에 더욱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묘한 변화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수상한 변화였죠. 남편은 꽤 큰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10시가 넘어 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7시 땡 하면 퇴근을 하고 집에 오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늦어지는 이유는 다양했어요. 어느 날은 거래처의 미팅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또 어느 날은 팀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고 늦어지는 것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남편의 직급도 직급이었거니와 회사 규모가 컸기 때문에 언제 바빠져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신경을 쓰고 의심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항상 남편의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는 것이었어요. 남자들이 주로 뿌리는 시원한 스킨 냄새의 향이 아니라 여자들이 주로 뿌리는 달콤한 향이 나는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원래 냄새가 아니라 낯선 냄새가 난다는 게. 그것도 늦게 들어오는 날마다 그렇게 묻혀서 오길래 한날은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보, 향수 바꿨어?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나는데? 회사 여직원이 향수를 좀 뿌렸는데 그게 옷에 좀 묻은 것 같아. 내 바로 옆자리에 앉았거든. 향이 좀 세긴 하다. 그렇지? 이렇게 처음 맡아보는 향이 훅 풍겨오는가 하면 또 어느 순간부턴 휴대폰을 바라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희죽거리고만 있기도 했어요. 평소에는 폰도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세탁을 하려고 빨랫감들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 같은 게 나온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저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의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올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게 나온 건가 싶었어요.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상상이 다 들더군요.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온갖 극단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늦게 들어왔다던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에 영수증을 보관해 뒀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붙잡고 추궁을 시작했어요. 나 오늘 빨래 정리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 당신 셔츠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당신 옷에서 왜 호텔 영수증이 나온 건데? 어디 한번 설명해봐.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 며칠 전에 해외 바이오 왔었잖아. 내가 팀장이어서 그 바이오분 호텔을 잡아드려야 했어. 그래서 내가 대신 법인카드로 예약해드렸고 그 영수증이 있어야지 증빙 내역에 넣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오해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정 못 믿겠으면 여기 직원들한테 전화 걸어서 인증도 해줄 수 있어. 지금 바로 전화 걸어서 확인시켜 줄까? 남편은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였고 휴대폰까지 들어보이며 제게 인증을 해주려고 했어요. 솔직히 그 행동조차도 너무 수상했지만 전 구태여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진지하게 나오는 거라면 그냥 그런 거겠지.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저희의 관계만 더 나빠질 것 같아 의심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시기부터 저희 집에서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일반적인 물건들이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들이 없어지고 있었죠. 이를테면 한정판으로 구매했던 머그컵이라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석 팔찌라거나 아끼는 것들이 사라지니 머릿속도 덩달아 복잡해지더군요. 여보, 내가 여기다 뒀던 원석 팔찌 있잖아. 그거 어디 갔는지 혹시 알아? 아니, 나는 본 적 없는데. 당신이 어디 다른 데다 놔두고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니면 밖에서 잃어버린 거거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항상 여기다가만 두는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잘 챙기는 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이게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정말 본 적 없어? 아, 본 적 없다니까 그러네. 집안 좀 잘 찾아봐. 당신은 그 덜렁거리는 것부터 좀 고쳐야 한다니까. 다른 것들도 아니고 좋아하는 물건들만 쏙쏙 골라서 없어지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거예요. 정말 제가 어디다 두고 잊어버린 거라면 제 탓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날은 정말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주 평범하디 평범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회사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퇴근까지는 1시간 정도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가 올 곳이 없었는데 하고 보니까 모르는 번호였기에 스팸인가 싶어서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누르니까 바로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거절을 했더니 이번에는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을 보고 저는 심장이 멎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바로 전화 좀 받아봐요. 나 당신 남편 상간녀예요. 할 말 있어서 전화한 거니까 이 문자 확인하면 바로 전화 걸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난을 누군가가 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상간녀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애써 진정시키며 사무실 밖으로 조용히 나왔어요. 그리고는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계속 전화를 거절하더니 상간녀라고 하니까 바로 전화를 주시네요. 당신 남편이랑 무슨 사이인지 궁금하셨나 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 남편의 상간녀라니. 문자 다 봤을 거면서 뭘 물어요? 말 그대로예요. 나 당신 남편이랑 만나고 있어요. 분명히 이달 안으로 당신한테 이야기하고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모르는 걸 보니 얘기도 아직 안 한 모양이네요. 그 인간 말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기가 막혀서 정말. 상간녀라는 말에 그냥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대놓고 바람을 피고 있는 중이었고 저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상식적으로는 쌍욕을 하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런 정상적인 사고회로조차 완벽히 정지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질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힌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내 남편 상간녀인 거 알겠고 둘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잘 알겠거든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전화로 말고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생각보다 말이 좀 통하시는 분이네요. 교양 없이 욕지거리부터 내뱉진 않을까 걱정했더니. 좋아요. 지금 당장 만납시다. 괜찮아요? 우리 회사 주소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 밑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1시간 뒤에 퇴근하니까 그때 보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몇 번이고 생각을 해봤지만 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주먹부터 먼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 퇴근을 하고 곧바로 1층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니 굉장히 고급스럽고 단아하게 생긴 여자 한 명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단번에 그 사람이구나라고 알아차린 건 카페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이지 머리 끝까지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곧장 머리채를 쥐어잡고 사정없이 잘잘거리며 흔들었어요. 카페에는 손님이 없었고 직원은 저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와, 이 교양 없는 것 좀 봐. 사람을 처음 만나면서 인사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닌가? 당신은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배워 처먹었어? 하긴 이렇게 무식하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겠지. 예의? 가정교육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가정교육 잘못 받은 건 당신이겠지. 예의고 나발이고 지금 눈에 들어오게 생겼냐? 내 남편이 바람을 폈고 그 상대가 나를 보러 왔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냐고. 제가 더욱 힘을 주어 머리채를 잡자 더 거지같이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데 아휴, 어찌나 목청이 크던지 귀가 다 터져나갈 것만 같았어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제 남편이랑 바람을 핀 주제인데 머리털이 몇십 가닥, 아니 부분 탈모가 생겨도 할 말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머리채를 붙잡은 채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진동이 울렸어요.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해 보니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 어머님께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이왕 엉망이 된 거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수화기 속 어머님이 제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예, 아가, 너 퇴근했지? 네, 어머님 퇴근했죠. 안 그래도 저도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려던 찰나였는데 마음이 통해. 그래? 아주 잘 됐네. 내가 전화를 잘 걸었어. 너 퇴근했으면 여기 너희 회사 근처에 있는 호텔인데 우리 지금 동창회 하고 있거든. 내가 동창회 회장이어서 밥값을 결제해야 하는데 세상에 잔고가 부족하지 뭐니. 동창회비로는 다른 걸 해야 해서 우리 며느리가 와서 결제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네? 어머나, 와서 해주겠다고? 얘들아 봐봐, 우리 며느린 착해서 내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준다고 했지?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서 결제하고 가. 어머님은 일방적으로 제게 통보를 한 채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와, 진짜 기가 차다 못해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오늘 무슨 날을 잡은 건지 사람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들 수가 있나 싶었어요. 마치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와서 결제를 하라고 하니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본인 동창들에게 체면을 챙기는 건지 전화를 끊을 때 했던 말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아 더욱 짜증이 났어요. 저는 전화기를 계속 바라보다 문득 아까 전의 상황이 떠올라 눈앞에 있는 그 여자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상간녀는 씩씩거리면서 아무 말 없이 저를 계속 노려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생각을 해보니 그 자리에서 한번 개쪽을 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님이든 이 여자든 뭐가 됐던 상당히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이 여자를 데리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지금 급하게 갈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도 같이 좀 가줘야겠네요. 우리 시어머님한테 갈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당신 시어머니를 보러 왜 가? 미쳤어? 절대로 안 가지. 참나 새삼스럽게. 왜는 무슨 왜요? 당신이 내 남편이랑 바람을 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남편이랑 나랑 이혼하면 당신이 후처가 될지도 모르는데 예비 시어머니 얼굴은 익혀둬야 되지 않겠어요? 왜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갈 생각이 없다니까. 나도 당신 존재 알 생각 없었는데 강제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 의사랑은 무관하게 같이 갈 거예요. 아니, 같이 가야만 해요. 됐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가요. 저는 상간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고 상간녀는 예상했던 것처럼 가지 않겠다고 바락에 바락을 거듭했어요. 정말 어떻게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난 건지 아주 어린애 같더라고요. 근데 뭐 난리를 치던 말던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의도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서 어머님이 계시는 호텔 쪽으로 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요. 이 상간녀를 그 호텔에 데리고 감으로써 제게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택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어요. 지금 당장 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버리겠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애원까지 하더군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는 가고 싶지 않다고요. 티격태격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택시는 어느덧 호텔에 도착했고 상간녀는 제 손에 끌려오다시피 택시에서 내렸어요. 제 힘에 이기지 못해 겨우 끌려오면서도 계속 말다툼을 벌이려 했지만 제가 눈을 치켜뜨며 단호하게 말하자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떠들어봐. 그때는 더한 꼴을 보게 될 테니까. 꼬라지 보아하니 나름 체면도 챙기는 것 같은데 그냥 체면이고 나발이고 인터넷 사이트에 당신 얼굴 박제돼서 영원히 떠돌아다니게 해주는 수가 있어? 그렇게 조용해진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간 호텔 로비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향긋한 꽃냄새로 차 있었어요. 그런 평화로운 광경과는 반대로 제 마음속은 이미 먹구름이 가득 뒤덮여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이 감정의 폭풍을 꾹 참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이 위치해 있는 10층으로 올라갔어요. 식당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저는 수십 번씩 머릿속으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내 손에 이끌려 올라가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더러운 진상을 어머님 앞에서 어떻게 밝혀줘야 할까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10층으로 향하니 이미 식사를 다 마친 어머님과 어머님의 동창분들께서 우르르 모여 계시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바로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편까지 부르신 것 같았어요. 어머, 우리 며느라기 왔다. 아가, 여기야, 여기로 오면 돼. 여보 왔어? 어머니께서 나도 오라고 하셔서 먼저 와서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 남편까지 부르신 거라면 본인의 아들더러 계산을 좀 해달라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부르신 걸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밝은 목소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간녀를 질질 끌고 어머님께로 다가가 활짝 웃어 보였어요. 네, 어머님, 저 왔어요. 차가 좀 막혀서 좀 늦었어요. 당신도 와 있었네? 온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바로 근처라고 하길래 내가 와서 인사나 좀 하라고 했어. 그런데 이 옆에 그분은 누구시냐? 너 친구 만나고 있었니? 이 여자분이요? 제 친구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보, 누군지 알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과 어머님의 동창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저의 말에 남편은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얼음처럼 굳어버리더니 안색이 창백해지다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기 시작했어요. 상간녀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뒤로 물러나려 했고 어머님은 그런 저희를 보고 당황해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시기만 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어머님과 어머님의 동창들,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상간녀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곤 예상조차 하지 못한 남편.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어서 저는 한술 더 떠서 남편에게 생글거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표정이 왜 그래? 당신 아는 사람 맞잖아. 아니야? 이 여자는 당신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말하던데.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친 거야? 여보, 지금 여기서 이럴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나가서 이야기하자. 아이, 뭘 나가서 이야기해. 오늘 같은 날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저기 직원분, 혹시 여기 대형 스피커 같은 건 없나요? 휴대폰으로 연결 가능한 스피커요. 식당 내 행사용 스피커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 좀 잠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잠깐이면 되는데 한 10분 정도만 사용하고 싶어서 그래요. 직원분은 가능하다며 저를 식당 안쪽으로 안내했고 저는 밖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러들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저는 도망가려는 이 인간들을 붙잡고 강제로 식당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스피커와 휴대폰을 연결시킨 다음 아까 전 제가 그 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재생시켰습니다. 사실 저는 그 상황 자체를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녹화까지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했고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러 음성만 녹음을 했죠. 와, 그런데 요즘 스피커 성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재생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식당 내에 아주 생생하게 서라운드로 그 여자의 폭로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나 당신 남편이랑 만나고 있어요. 이달 안에 당신이랑 무조건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걸 보니 아직도 말을 안 한 것 같네요. 기가 막혀서 정말. 혹시나 싶어 이야기하는데 당신 남편이 저한테 먼저 다가왔고요. 자기는 아내랑 별거 중이라며 저한테 대시했어요.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만났고 만나서 무슨 짓을 했고 남편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스피커로 송출되자 식당 안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체면을 가장 중요시 여기던 어머님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 마냥 새빨개졌으며 어머님의 친구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푹 숙였고 상간녀도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가 녹음을 따놓았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녹음본이 끝난 후 적막에 쌓인 식당 내에서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잘 들으셨죠? 어머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잘난 외동아들이 멀쩡한 가정 놔두고 이렇게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네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저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까지 하고 있고요. 아니, 저는 이 녹음본 지우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어머님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바자회 행사 있으시죠? 거기도 제가 가서 어머님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떠벌릴 생각이에요. 스피커 하나 사서요. 뭐라고? 그건 안 된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돼. 그 행사가 얼마나 큰 행사인데 절대 안 돼. 어머님은 잔뜩 질린 얼굴로 손사래를 치셨고 저는 그런 반응을 보고 입꼬리를 씩 올린 채 어머님께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 평생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첫째, 앞으로 절 아랫사람 부리듯 부리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로서 이 집안에 들어왔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요. 둘째, 남편과 제 일에 일절 관여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래, 알았다. 그게 끝이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한 번만 더 바람을 피다가 걸린다면 그때는 어머님의 가게에도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것을 전시해도 할 말 없을 것.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저 상간녀만큼은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것. 이게 제가 어머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조건이에요.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님은 단박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라는 것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건지. 그게 밥을 먹여주는 것도 인생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저 나이 먹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제 눈에는 참 한심하게만 보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의 등짝을 펑펑 때리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뭘 그렇게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어? 이 못난 놈. 죽은 집이랑 아주 똑같이 행동을 하는구나. 피는 못 속인다더니 멀쩡한 처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도대체 왜 펴?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라, 싹싹.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니까 빨리 무릎 꿇고 빌어. 여보, 뭐해?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 당신 어머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사람 아니었어? 빨리 꿇어, 내 앞에. 남편은 마지못해 죽을 상을 하고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묘한 씁쓸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간녀는 이 분위기 자체를 참지 못하고 식당을 박차고 나갔고 남편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식당을 먼저 나섰습니다.
솔직히 깽판을 친 것 자체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확실히 복수도 했고 일도 제대로 마무리가 됐지만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알게 됐어요. 제 인생의 1순위는 남편도 내 가족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는지 다들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 말해 뭐 하겠어요. 완전히 통쾌하게 복수에 성공했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남편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퇴근을 하고 나서도 곧바로 집에 오질 않더니 이제는 7시 땡 퇴근을 하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오고 제가 입만 열면 고개를 숙이고서 말끝마다 응 알겠어를 입에 달고 살아요. 심지어 제가 재채기만 해도 놀라서 달려올 정도랍니다. 빨래를 하라고 하면 곧바로 빨래를 하고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바로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를 들고 주말에는 청소기를 돌리고 가끔은 연애 때 했던 소소한 이벤트 같은 것도 해주고 있어요. 진작에 저렇게 좀 해줬다면 좋았을련만 일이 터지고 난 후에야 이렇게 구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남편에게 대놓고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은 일찍 들어오기도 하고 집안일도 아주 척척 잘 해내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신경의 변화가 찾아오셨을까? 궁금하네 여보.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못한 게 제법 많은 것 같아서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했지.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그 여자랑은 더 이상 연락 안 하는 거 맞아? 응, 안 해. 완전히 연락 다 차단하고 끊어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앞으로 당신만 바라보면서 당신한테만 충성할게. 나 그렇게 마음먹었어. 확신에 찬 말투로 저렇게 말을 하니 참 웃기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더군요. 사실 그 일 직후에는 진심으로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밤을 보냈다니 제게 했던 사랑 표현들은 그 여자에게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니 창자가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먼저 손을 끊어낸다면 결국 이혼을 하고 난 후 홀가분하게 떠나는 건 남편일 거고 저는 이용만 당했다는 허무함만 남을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이 원하는 것은 이혼이었을 테니까요. 그걸 들어주기가 싫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선언을 했던 거고 본인이 알아서 처신을 잘하겠다는 말을 믿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물론 남편에게는 그게 아주 고통스러운 기회가 될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떽떽거리던 상간녀 있잖아요. 그 여자도 알고 보니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유부녀가 아니라 어머님께서 가셨던 호텔의 지배인이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 남편이랑 바람핀 그 상간녀 있잖아. 근처 호텔 쪽에는 소문이 쫙 돌았는데 그 호텔 지배인 와이프였다더라. 엥? 진짜? 찌라시 아니고 진짜로? 우리 쪽에 소문 다 퍼졌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 귀에 그거 들어가서 바로 이혼당했대. 완전 노빠꾸로 이혼하자고 던지고 소송하고 그 여자는 그 호텔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울고 불고 빌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더라고. 그 얘기 듣는데 진짜 꽃이다 싶더라. 그 말을 듣고는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그럴 때 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 여자는 본인의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남편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어요. 반면 저는 완전히 판을 장악하게 됐죠. 이제 남편과 함께 사는 이 집에선 제가 정말 갑이에요. 남편도 저의 눈치를 시종일관 보면서 말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살되 경제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서로 완벽하게 분리되자고 말이죠. 함께 살아가는 대신에 독립을 선언한 셈이었어요. 앞으로 생활비, 카드, 통신요금 전부 각자 내도록 하자. 나는 내 돈 벌어서 내 돈 알아서 모으고 쓸 테니까 당신도 이제 알아서 해봐. 내 눈치 그만 보고 짜증나 죽겠으니까.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이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기도 할걸? 당신 돈 쓰는 거 진짜 아까워하셨잖아.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알아서 사는 걸로. 지금의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면서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맛집도 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시댁 행사에 강제로 끌려가는 일도 없고요. 어머님이 전화하면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삶에 억지로 맞추는 인생 같은 건 지금의 저에겐 없는 일이 됐어요. 그 사건 이후 어머님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항상 저만 보면 길을 못 펴서 안달하시던 분이 이제는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절절매신답니다. 전화를 거는 그 목소리엔 예전의 거만함은 1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저도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예전엔 저를 그렇게나 얕잡아 보시던 분이 이젠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어쩐지 좀 우습기도 하고 가끔은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해요. 하지만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유쾌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블로그에 생활교훈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소소하게 연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제 신분은 익명으로 철저히 가렸고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장소 같은 디테일은 살짝 각색했어요. 포스팅이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도 댓글도 많이들 올라오고 있어서 재미있어요. 어떤 날은 블로그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서 유입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이혼 고민 중, 남편 외도 대처법, 시댁에 복수하는 방법과 같은 키워드로 제 글에 도달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답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이게 비단 제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하나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게 참 뿌듯하기도 해요. 저는 제 삶을 조금씩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날의 복수는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속해서 저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